2022년 1월 열사한 날 오후 7시 42분이었다. 영동 고속도로 평창 부근 상행선 위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강원도 산간의 도로 표지판들이 하얗게 덮였고 차선이 사라진 도로 위에서 42인승 관광버스 한 대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버스에는 38명이 타고 있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콘도에서 신년 연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한중소 출판사의 직원 가족 단체였다. 출판사 이름은 한들출판사였다. 한국 근현대사 자료집을 전문으로 펴내는 곳이었다. 오후 7시 48분이었다. 버스는 가드레일을 한 번 들이받고 비탈을 2번 굴렀다. 비탈 아래는 12m 깊이의 협곡이었다. 버스의 앞쪽 절반이 협곡의 바닥에 닿았다. 그 충격으로 차창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 한방눈은 그 위로 멈추지 않고 쏟아졌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은 그날 밤 9시 42분이었다. 생존자는 2사람이었다. 김지훈, 1973년생, 49, 한들출판사의 편집부장, 그리고 그의 외동딸 김서윤, 2011년생, 11살. 2사람은 버스의 가장 뒷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 사망자는 36명이었다. 그 명단의 한가운데에 김지훈의 아내 박혜수의 이름이 있었다. 1976년생, 46. 그녀는 그날 버스의 운전석에서 2줄 뒤 통로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고 순간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2줄 더 뒤로 걸어가 외동딸의 어깨를 안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세였다. 김지우는 갈비뼈 2대와 오른쪽 쇄골을 다쳤지만 의식을 잃지 않았다. 김서윤은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되었다. 2사람은 강원도 원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서윤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2022년 2월 열나흔날 새벽 2시 42분이었다. 발렌타인데이의 새벽이었다. 김서윤이 눈을 떴을 때 병실에 있던 김지우는 의자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서윤아 아빠야 라고 불렀다. 그러나 딸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가지를 물었다. 여보, 우리 서윤이는 괜찮아요? 병실의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김지우는 그 한마디를 듣고 한 가지를 알았다. 자기 딸의 몸 안에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두 영혼의 한 몸으로 시작된 한 가족의 비밀이었다. 그날 새벽부터 4년이 흘렀다. 그 4년의 비밀을 김지우는 단 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2022년 10월의 어느 새벽에 그는 마침내 한 사람에게 그 비밀의 끝자락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강혁이었다. 2026년 10월 16날 새벽 5시 17분이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50층에 자리 잡은 강혁 탐정사무소에 직통 전화가 울렸다. 강혁은 사무소 옥상 정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첫 신호음에 눈을 떴다.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베테랑 형사 출신인 그는 사직 후 이 사무소를 차렸고 지금은 한국 최고의 탐정으로 불렸다. 43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등은 꼿꼿했다. 네, 강혁입니다. 강 탐정님, 한들출판사의 김지훈입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한들출판사의 김지훈. 그 이름은 4년 전 영동고속도로 버스 사건의 생존자 명단에서 한 번 들었던 이름이었다. 강혁은 그때 강력계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고 그 사건은 강력계 소관은 아니었으나 36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그 명단을 신문에서 2번 읽었다. 김 부장님. 새벽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4년 전 그 사건에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지를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안에 한번 뵐 수 있겠습니까? 오전 10시까지 저희 사무소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한참을 옥상 난간에 기댄 채 합정의 10월 새벽을 바라봤다. 10월의 한강은 잿빛이었고 그 잿빛 위로 가는 바람이 비스듬히 흘러갔다. 강혁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4년 전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검색했다. 2022년 1월 열사한 날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락 사고, 사망자 36명, 생존자 2명, 한들출판사 직원 가족단체, 그 기사의 한쪽 옆에 작은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사고 직후 구조되는 한 부녀의 사진이었다. 49의 아버지와 11살의 딸,
두 사람은 들것 위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것이 그 기사의 가장 무거운 한 장이었다. 강혁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인터폰을 눌렀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오전 10시에 의뢰가 있습니다. 의뢰인 이름은 김지훈, 4년 전 영동 고속도로 버스 추락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4년 전 사건 자료를 사무소의 종합상황실에 미리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뢰인의 외동딸 김서윤 양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에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던 그녀는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해 이 사무소에 합류했다. 세종 AI 로봇 운용에 있어서는 국내 어디에도 견줄 사람이 없었고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는 사람이었다. 김서윤 양은 4년 전 사고 당시 11살이었고 현재는 15살로 마포구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사고 직후 한 달간 의식불명을 거쳐 2022년 2월에 의식을 회복했고 2022년 가을부터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한 가지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김서윤 양은 사고 이후 학교의 미술 시간에 자신의 어머니 박혜수 씨가 평생 그리던 한 종류의 그림을 똑같은 결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서윤 양의 그림은 15살 학생의 그림이 아니라 40대 후반의 한 화가의 그림 같다고 학부모 면담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10월 새벽에 한강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애나 씨, 4년 전 사망자 명단에서 박혜수 씨의 직업이 어떻게 등재되어 있습니까? 가정주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박혜수 씨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동방미술관의 큐레이터로 근무하셨고 결혼 후에는 자택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 작가들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신 적은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요. 네, 탐정님. 공식 기록에는요. 강혁은 그 마지막 두 마디를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새겼다. 오전 10시 0분에 강혁 탐정사무소 응접실에 김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4년 전 사진 속의 사람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다. 49에 그는 머리가 절반쯤 희끗했고 양어깨가 살짝 굽어 있었으며 검은 코트 안에 회색 카디건을 받쳐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4년 동안 한 가지의 비밀을 자기 자신의 두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의 옆에는 한 사람이 더 서 있었다. 15살의 김서윤이었다. 짙은 남색 교복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키는 162cm 안팎이었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단발이었다. 그녀는 강혁과 이에나에게 정중히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그 인사의 결은 15살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 인사는 40대 중반의 한 여자가 평생 다듬어온 결의 인사였다. 강 탐정님, 그리고 이 연구원님, 우리 서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윤입니다. 이에나는 가만히 김서윤의 두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한 박자 깊어졌다. 그녀는 15살의 한 학생을 보면서 그 학생의 안쪽에 다른 한 사람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첫 한마디의 결만으로 짐작했다. 나정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김서윤은 그 보리차 차잔을 두 손으로 정중히 감싸 쥐었다. 그 손짓은 15살의 손짓이 아니었다. 40대 후반의 한 여자가 평생 차를 우려 마셔온 결의 손짓이었다. 강혁은 그 손짓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만히 세 마디를 보탰다. 있는 것, 한 사람, 없는 것, 한 사람, 어색한 것, 한 사람. 응접실 안에는 한 사람만이 앉아 있었지만 그 한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의 결이 있었다. 김 부장님,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지우는 잠시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가만히 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우선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뢰의 내용은 우리 서윤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중한 길입니다. 우리 서윤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영동 고속도로 사건의 그 새벽에 우리 서윤이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우리 서윤이가 저에게 여보, 우리 서윤이는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우리 서윤이의 몸 안에 우리 서윤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윤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아내 박혜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나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한 박자 멈췄다. 강혁은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16년의 강력계와 4년의 탐정 시절을 통틀어 익힌 사람의 가장 무거운 진실 앞에서의 예의였다. 김 부장님, 그 일을 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친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서윤이 본인에게도요. 김서윤이 그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두 눈에 한 가지의 빛이 어렸다. 그 빛은 15살의 빛이 아니었다. 4년을 한 가지의 진실을 함께 짊어진 사람의 빛이었다. 탐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윤 양. 저는요. 저의 몸은 15살의 김서윤입니다. 그러나 제 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은 1976년에 태어나 46년을 살아온 박혜수입니다. 한 사람은 2011년에 태어나 11살까지 살아온 김서윤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저는 두 사람이 한 몸 안에서 어떻게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천천히 익혔습니다. 평일 학교에 가는 시간에는 김서윤이 깨어 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는 시간에는 박혜수가 깨어 있는 그런 결로요. 그 결을 4년 동안 익히도록 옆에서 끝까지 동행해 주신 분이 저의 아버지 김지훈입니다. 응접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강혁은 자기 자신이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한 가지의 결을 그 응접실의 작은 보리차 잔의 김 너머로 처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윤 양, 그러면 이번 의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김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우리 서윤이가 한 달 전, 그러니까 10월 16셋 날이 아니라 9월 16셋 날에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박혜수를 보내줘. 김서윤이 김서윤으로 살아갈 시간이 되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접실 안에 짧은 정적이 다시 흘렀다. 이해나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또 한 박자 멈췄다. 김서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15살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대 후반의 한 여자가 자기 외동딸의 평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보내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물이었다. 2026년 10월 16셋 날 오후 1시 4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김지훈과 김서윤을 사무소의 별실로 옮겼다. 별실은 사무소 안쪽에 있는 작은 응접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합정의 한강이 보였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2개 놓여 있었다. 강혁은 김서윤에게 한 가지를 천천히 부탁했다. 서윤 양,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혜수 어머님께 1시간만 깨어 계실 수 있도록 부탁드려 주시겠습니까? 네, 탐정님. 김서윤은 잠시 두 눈을 감았다. 한 분이 지난 뒤 그녀는 천천히 두 눈을 떴다. 그녀의 두 눈은 같은 두 눈이었지만 그 두 눈의 결은 1시간 전과는 사뭇 다른 결이었다. 그녀는 보리차 잔을 다시 두 손으로 정중히 감싸 쥐었다. 강 탐정님, 박혜수입니다.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네, 사모님. 저는 강혁이라고 합니다. 옆은 이해나 연구원입니다. 두 분, 우리 서윤이와 우리 지훈 씨를 끝까지 옆에서 동행해 주실 거라고 우리 지훈 씨가 4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이해나는 가만히 박혜수의 두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한 가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의 있음과 한 사람의 없음이 같은 한 몸 안에서 4년 동안 어떻게 가지런히 동행해 왔는가에 대한 가장 깊은 인간적 감탄이었다. 사모님,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모님의 평생을 한번 정중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번 의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수는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았다. 강 탐정님. 저는 1976년 4월 이튿날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친아버지는 1971년에 베트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신 분이고 1992년에 그 후유증으로 가셨습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1998년 외환위기 때 한 작은 식당의 부도로 한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시신을 끝까지 찾지 못했어요. 저는 1998년에 22이었습니다. 강혁이 조용히 들었다. 그해 가을에 저는 우리 지훈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지훈 씨가 1973년생이니까 그해 그분이 25이었어요. 우리 지훈 씨가 그때 한 작은 출판사의 신입 편집자였고 저는 그 출판사 옆 골목의 작은 미술관, 그러니까 동방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한 골목에서 매일 점심을 사 먹다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분의 결혼은 언제이셨습니까? 2000년 10월이었어요. 결혼한 지 11년 만에 우리 서윤이가 왔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너무 오래 기다린 아이라서 우리 두 사람이 그 아이를 11해의 봄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우리 서윤이가 2011년 4월에 태어났거든요. 사모님. 4년 전, 그러니까 2022년 1월 14날 영동고속도로에 그 새벽 사모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박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강 탐정님. 그 새벽의 그 순간은 제 평생에서 가장 짧고 가장 긴 순간이었어요. 버스가 가드레일을 한번 들이받았을 때 저는 운전석에서 두 줄 뒤 통로 쪽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서윤이는 두 줄 더 뒤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요. 우리 지훈 씨는 우리 서윤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버스가 비탈을 한번 굴렀을 때 저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줄을 걸어가 우리 서윤이의 어깨를 안았어요. 두 번째로 굴렀을 때 차창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고 저는 우리 서윤이의 머리를 제 가슴 안쪽으로 한 번 더 깊게 감쌌어요. 그 두 번째 구름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이대로 가면 이 아이가 다친다. 이 아이의 머리를 다치게 둘 수는 없다. 그 한 가지였어요. 이에 나는 가만히 노트북 위에 한 줄을 적었다. 한 사람의 평생이 한 번의 감쌈 안에 가지런히 모임. 영동고속도로. 2022년 1월 14날 밤 7시 48분. 박혜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서 저는 제 가슴 안쪽으로 우리 서윤이의 머리를 한 번 더 깊게 감쌌어요. 그 감싸는 동안에 제 등 쪽으로 한 가지가 와 닿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날 새벽에는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한 가지가 와 닿은 뒤로 저는 한 가지의 결을 잃었어요. 제 몸의 결을요. 그 다음에 제가 의식을 회복한 자리는 강원도 원주의 한 병실이었어요. 그 병실의 침대 위에서 저는 우리 지훈 씨가 서윤아 아빠야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한 가지를 알았어요. 제 몸이 사라졌고 저는 우리 서윤이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훈 씨에게 여보, 우리 서윤이는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별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모님, 그러면 김서윤 양은 그 새벽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강 탐정님. 우리 서윤이는 그 새벽 이후로 한 달을 의식 없이 잤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그 아이의 몸 안에서 그 아이를 깨우려고 매일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한 몸 안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은 두 사람이 한 몸 안에서 가지런히 동행해요. 학교의 수업 시간에는 우리 서윤이가 깨어 있고 저녁에 책상 앞에는 제가 깨어 있어요. 미술 시간에는 제가 가끔 그 아이의 손에 붓을 쥐어주기도 해요. 박혜수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그런데 강 탐정님, 한 달 전 9월 16날 저녁이었어요. 우리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김서윤으로 살아보고 싶어. 엄마는 평생 김서윤의 옆자리에 계셔야 해. 김서윤의 안쪽이 아니라.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4년 동안 미루어둔 한 가지를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평생을 살아갈 시간이 되었고, 저는 한 번 더 정중히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요. 2026년 10월 16날 오후 3시 42분이었다. 박혜수는 보리차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한 분이 지난 뒤 그녀는 다시 두 눈을 떴다. 그녀의 두 눈은 다시 15살 김서윤의 두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탐정님, 김서윤입니다.
엄마와 자리를 바꿨어요. 네, 서윤 양. 김서윤은 가만히 자기 아버지 김지훈의 손을 잡았다. 탐정님. 저희 두 사람이 한 가지를 의뢰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김서윤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평범한 15살의 한 학생으로요. 친구들과 같은 결로 학교를 다니고 같은 결로 시험을 보고 같은 결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저의 엄마 박혜수는 평생 저의 안쪽이 아니라 저의 옆자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4년 동안 한 몸 안에서 동행한 박혜수의 결을 정중히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일을요. 다른 곳으로요. 네. 저희 엄마가 평생 정리하시던 한국 근현대 미술 작가들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한 권의 책으로 가지런히 묶이지 못한 채 4년 동안 우리 집의 한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가지런히 묶어 펴내는 일이 저희 엄마가 평생 남기고 싶어 하셨던 단 한 가지의 일이에요. 그 책을 한 권으로 묶어 펴내고 나면 저희 엄마의 평생은 한 권의 책 안에 가지런히 옮겨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김서윤으로 살아갈 길이 열릴 거예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김서윤의 두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15살의 두 눈 안쪽에서 40대 후반의 한 여자의 결이 가만히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탐정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 한 권의 책의 자료 중에 한 작가의 자료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작가는 1950년대 초반에 한국 전쟁기에 종군 화가로 활동하다가 1953년 휴전 직후에 행방불명된 분입니다. 이름은 윤석재, 1922년생, 행방불명 당시 31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평생 그 한 사람의 마지막 한 점의 그림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그림을 찾으면 그 한 권의 책의 마지막 한 장이 가지런히 닫힌다고 했어요. 그 그림을 강 탐정님께서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혁은 이해나에게 가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나는 자신의 노트북 위에 한 줄을 적었다. 윤석재, 1922년생, 한국전쟁 종군 화가, 1953년 휴전 직후 행방불명, 마지막 한 점의 그림 미공개, 김 부장님, 그리고 서윤 양, 의뢰의 결을 정중히 받아두겠습니다. 두 분의 평생의 한 권의 책이 가지런히 묶이도록 저희 사무소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열일의 날 오전 11시 1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종로구 인사동의 동방미술관을 찾았다. 미술관은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문을 연 한 작은 사립미술관이었다. 한국 근현대 미술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 중 하나였다. 미술관의 관장은 1950년생으로 올해 72인 한정이었다. 박혜수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그곳이었다. 오셨소 강탐정, 우리 혜수의 일이지요. 한정희 관장은 흰 한복 차림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강혁이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관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 왔습니다. 1950년대 초반 종군 화가 윤석재에 대해서요. 한정희는 잠시 강혁의 얼굴을 바라봤다. 윤석재, 1922년생, 한국전쟁기에 종군 화가로 활동하다가 1953년 휴전 직후에 행방불명된 분이요. 우리 미술관에 그분의 자료가 가장 많소. 우리 혜수가 1997년부터 그분의 자료를 가장 많이 정리한 사람이요. 관장님. 그분의 마지막 한 점의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한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미술관 안쪽 작은 창고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창고의 한쪽 벽에 한 점의 작은 그림이 검은 천에 덮인 채로 걸려 있었다. 한정희는 그 검은 천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검은 천 아래에는 한 장의 작은 유화가 있었다. 캔버스의 크기는 42cm 곱하기 32cm 정도였다.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한 어린 소녀가 한 40대 여자의 가슴 안쪽에 깊게 안긴 채로 두 눈을 감고 있었다. 40대 여자의 등 뒤로는 짙은 회색의 한 형체가 가만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의 한쪽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평생을 한 번에 감싸 안에 윤석재, 1953년 7월.
이에 나는 가만히 그 그림을 들여다봤다. 탐정님, 이 그림은 박혜수 사모님의 평생의 한 가지의 결과 정확하게 같은 결입니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1953년 7월에 한 종군 화가가 한 캔버스 위에 가지런히 남긴 한 가지의 결이 2022년 1월 14날 영동 고속도로의 한 새벽 안에서 한 사람의 마지막 자세로 다시 한번 살아 있었다. 관장님, 이 그림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한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한 줄을 흘렀다. 강탐정, 이 그림의 모델은 우리 혜수의 외할머니와 우리 혜수의 어머니요. 강혁이 조용히 기다렸다. 우리 혜수의 외할머니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인천에서 2살의 외동딸을 안고 피난길에 올랐소. 1953년 7월의 어느 새벽에 두 사람이 어느 작은 골목에서 한 종군 화가를 만났소. 그 화가가 두 사람의 모습을 한 캔버스 위에 가지런히 옮겨두었소. 그 화가가 이 그림을 다 그린 직후에 그 골목에서 한 발의 유탄이 떨어졌소. 우리 혜수의 외할머니는 2살의 우리 혜수의 어머니를 가슴 안쪽으로 한 번 더 깊게 감쌌소. 그 감싸 안에서 우리 혜수의 외할머니는 가셨소. 우리 혜수의 어머니는 그날 살아남았소. 1952년생의 2살의 그 아이가 1976년에 우리 혜수를 낳았소. 이에나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가만히 멈췄다. 우리 혜수는 자기 어머니가 1998년 외환위기 때 한강에 들어가신 뒤로 자기 외할머니의 그 마지막 자세를 평생 들여다봤소. 우리 혜수가 1997년에 우리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그림 한 점을 우리 창고의 가장 안쪽에서 찾아낸 일이었소. 우리 혜수는 그날 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울었소. 그리고 한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약속했소. 나도 이 자세를 평생 한 번은 한다. 그 약속이었소. 이에 나는 자신의 안경을 한번 가만히 고쳤었다. 관장님. 박혜수 사모님의 평생의 한 권의 책의 마지막 한 장에 이 그림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소. 그리고 강탐정.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소. 말씀하시지요. 우리 혜수가 그 약속을 한 1997년의 그날 우리 혜수의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소. 우리 미술관의 신입 인턴이었소. 그 인턴의 이름이 한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강혁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김지훈이었소. 2026년 10월 열일의 날 오후 5시 4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마포구의 작은 단독주택 김지훈의 집을 찾았다. 그 집의 거실에는 한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책상 위에는 박혜수가 4년 전까지 정리하던 한국 근현대 미술 자료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자료의 한 권 한 권에는 박혜수의 단정한 손글씨로 색인이 적혀 있었다. 김지우는 강혁과 이해나에게 그 책상의 한쪽 의자를 권했다. 그는 직접 따뜻한 보리차를 우려 두 사람에게 내왔다. 김 부장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 탐정님. 4년 동안 김 부장님께서 사모님과 따님 두 분과 한 몸 안에서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그것이 한 평범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책상 위의 자료 한 권을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강 탐정님. 저는 4년 동안 한 가지의 결을 정해두었습니다. 우리 서윤이의 몸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단 한 번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동행이 흔들릴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만 우리 가족의 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결을 익히는 시간이 있고 우리 혜수가 거실의 책상 앞에서 자기 평생의 한 권의 책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는 그 두 결의 동행이요. 저는 4년 동안 한 가지를 매일 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 위에 자료를 한번 펼쳐두었고 우리 혜수가 일을 마치고 잠들면 그 자료를 한번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을 제 두 손이 매일 한 번씩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이에 나는 가만히 책상 위의 자료를 들여다봤다. 자료의 한쪽 페이지에는 박혜수의 단정한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1953년 7월의 그 골목, 한 사람의 평생이 한 번의 감쌈 안에, 윤석재의 마지막 한 점, 그리고 그 한 줄의 옆에 다른 한 사람의 손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그것은 김서윤의 단정한 손글씨였다. 2022년 1월 열사흔 날의 그 새벽, 한 사람의 평생이 한 번의 감쌈 안에, 박혜수의 마지막 한 자세, 두 사람의 손글씨가 같은 한 권의 자료 위에 가지런히 동행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1953년에 한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2022년에 그 한 자세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에 나의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깊어졌다.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년 동안 김 부장님께서 우리 서윤 양의 기억의 결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서윤 양 안에 박혜수 사모님이 정말로 박혜수 사모님이신지를 의심하실 수 있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김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한 번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2022년 가을의 한 저녁이었습니다. 9월 16셋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한쪽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윤이가 한 권의 자료를 펼치다가 한 가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난 그 골목의 점심집, 그 집 김치찌개 맛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집 이름이 뭐였더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서윤이의 안쪽의 박혜수는 1998년 그 골목의 점심집의 이름을 4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평생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의 한 결을 한 번씩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그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의 잊음이 저에게는 4년 동안의 가장 깊은 확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 혜수였습니다. 이에 나는 노트북 위에 한 줄을 적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의 증명은 한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무엇을 잊을 수 있는가에 있다. 2026년 10월 열일의 날. 김지훈 부장의 말씀. 2026년 10월 열여덟의 날 오전 11시 22분이었다. 강혁탐정사무소의 종합상황실에는 송태풍 박사가 동방미술관의 그 한 점의 그림에 대한 정밀 분석을 마쳐두고 있었다.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강혁에게 보고했다. 강 탐정, 한 가지가 어색하네. 말씀하시지요, 박사님. 이 그림은 1953년 7월의 그림이 맞아. 캔버스의 섬유와 유화 물감의 안료, 그리고 캔버스 뒷면의 산화 정도까지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네. 그러나 한 가지가 어색하네. 그림의 한쪽 모서리에 적혀 있는 윤석재 1953년 7월이라는 그 한 줄의 서명이야. 그 서명의 잉크의 산화 정도가 그림 자체의 산화 정도와 한 단계 다르네. 그 서명은 1953년 7월에 적힌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적힌 것이야. 즉, 1990년대 이후의 어느 시점에 한 사람이 이 그림 위에 윤석재라는 한 줄을 새로 적어둔 것이야.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박사님. 그러면 이 그림의 진짜 작가가 윤석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네. 이 그림의 작가는 1953년 7월에 누구인가가 분명하지만 그 누구인가가 윤석재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라는 점은 1990년대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한 사람이 덧붙인 결이야. 이에 나는 가만히 자신의 노트북 위에 윤석재라는 세 글자를 한 번 더 들여다봤다. 탐정님, 한정희 관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혜수가 1997년에 우리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그림 한 점을 우리 창고의 가장 안쪽에서 찾아낸 일이었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박혜수 사모님께서 1997년에 그 그림을 처음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명은 1990년대 이후에 새로 적혀 있습니다. 즉, 그 서명을 적은 사람은 박혜수 사모님 본인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혜수가 그 그림 위에 윤석재라는 한 줄을 직접 적어둔 것이라면 그것은 한 가지의 덧붙임이었다. 그러나 그 덧붙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 한 줄을 박혜수가 왜 1997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한 점의 그림 위에 가지런히 적어두었을까? 애나 씨, 한정희 관장님께 한 번 더 가야겠습니다. 2026년 10월 18의 날 오후 2시 2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동방미술관을 찾았다. 강혁은 한정희 관장에게 송태풍 박사의 분석 결과를 정중히 전했다. 관장님, 이 그림의 서명은 1953년 7월에 그 시기에 적힌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에 어느 시점에 한 사람이 윤석재라는 이름을 그림 위에 새로 적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박혜수 사모님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관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한 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기 책상의 한쪽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한 권의 작은 노트가 있었다. 그녀는 그 노트를 강혁 앞에 정중히 내려놓았다. 강탐정, 우리 혜수가 1997년 가을부터 1998년 봄까지 쓴 큐레이터 일지요. 이 한 권의 노트가 그동안 답을 한 번도 적지 않은 한 가지의 질문을 안에 가지고 있어. 이에 나는 가만히 그 노트를 받아들었다. 노트의 한쪽 페이지에 박혜수의 단정한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1997년 10월 사흔날, 창고의 가장 안쪽에서 한 점의 그림을 발견. 작가 미상, 1953년 7월로 추정. 모델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림의 한쪽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음. 혜수의 외할머니께 평생의 한 번의 감쌈을 위하여. 그날의 그 골목의 한 사람. 강혁은 그 한 줄을 두 번 읽었다. 그날의 그 골목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윤석재라는 종군 화가가 아니었다. 그 한 사람은 1953년 7월의 그 새벽, 그 골목에서 두 사람을 한 캔버스 위에 가지런히 옮겨둔 이름이 적히지 않은 어느 한 사람이었다. 관장님. 그러면 박혜수 사모님께서 1997년에 이 그림 위에 윤석재라는 한 줄을 새로 적어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정희는 천천히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 페이지에는 박혜수의 단정한 손글씨로 한 단락이 적혀 있었다. 1997년 10월 이튿날 저녁, 김지훈 인턴과 함께 종로의 한 헌책방을 다녀옴. 김지훈 인턴이 자기 친조부의 자료를 찾고 있었음. 김지훈 인턴의 친조부의 이름은 윤석재, 1922년생, 한국전쟁기의 종군 화가, 1953년 휴전 직후에 행방불명. 김지훈 인턴은 1973년생, 자기 친아버지는 1952년생. 즉, 김지훈 인턴의 친아버지가 윤석재의 외아들이며 윤석재가 행방불명되던 시점의 한 살이었음. 김지훈 인턴은 자기 친조부의 마지막 한 점의 그림이라도 찾고 싶다고 함. 사람이 평생 한 번은 자기 친조부의 한 결을 두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거라고 함. 그 한마디에 나는 한 가지를 결심함. 이에나의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한 박자 더 깊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7년 10월 사흔날, 창고의 가장 안쪽에서 발견한 그 한 점의 그림에 한 줄을 새로 적어둠. 윤석재, 1953년 7월이라고. 1953년 7월에 한 골목의 한 사람이 김지훈 인턴의 친조부 윤석재 그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외할머니가 1953년 7월에 어느 작은 골목에서 한 종군 화가의 캔버스 위에 가지런히 옮겨졌고 그 종군 화가가 그 직후에 그 골목에서 함께 가셨다는 기록이 우리 어머니의 작은 일기장에 한 줄로 남아있다. 1953년 7월에 한국 인천 일대에서 활동한 종군 화가는 단 두 사람이고 그중 한 사람이 윤석재다. 다른 한 사람은 그날 평양에서 활동했다는 자료가 있다. 그러므로 그 그림의 작가는 윤석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혁은 가만히 그 한 단락을 두 번 읽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박혜수가 1997년에 그 그림 위에 윤석재라는 한 줄을 새로 적어둔 것은 거짓의 덧붙임이 아니라 추정의 정중한 표시였다. 그 한 줄은 박혜수가 한 사람의 평생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위해 한 번 더 정중히 적어둔 한 줄이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그러면 박혜수 사모님의 외할머니와 김지훈 부장님의 친조부가
1953년 7월에 같은 골목에서 한 캔버스 위에 가지런히 함께 가신 것입니다. 네, 탐정님.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후손들이 44년이 지난 1997년 가을에 한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인턴으로 다시 만나 평생 한 가지의 결을 함께 살아가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날 저녁 강역 탐정사무소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3명 있었다. 형 강민혁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 부장검사였다. 그는 퇴근 후 코트를 걸친 채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혀가, 이번 건 이상한 거 아니야? 4년 전 영동 고속도로 사건 생존자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넣는다고? 형, 일단 들어봐. 강혁이 간략하게 의뢰 내용을 전했다. 강민혁은 양팔을 끼고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한들 출판 사건은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됐어. 버스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고 형사처벌도 있었어. 근데 윤석재라는 인물 말이야. 그 사람 행방불명, 당시 기록이 국방부 기록물에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형? 해볼게. 국방부 전산 기록물 중 한국전쟁 종군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 디지털화된 게 있어. 찾아봐 줄게. 강민혁이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김병기 부장판사가 들어왔다. 강혁의 오랜 친구이자 은비령과 판사 동기 출신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였다. 이해나를 보자 그는 평소보다 한결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강혁아, 이번엔 무슨 사건이야? 이해나가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병기는 이해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박혜수 씨의 큐레이터 일지에 기록된 서명 추정 근거는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한 기록물로 볼 수 있어. 미술품 위작 여부 판단에는 의도성이 핵심인데 박혜수 씨의 경우 추정을 명시했으니 위작 의도가 없어 오히려 자료 보완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잠시 후 은비령이 들어왔다. 이해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서울 최대 로펌 은비령 법률사무소 대표였다. 전직 판사 출신으로 법원 안팎의 관계망이 넓었다. 애나야, 연락받고 왔어. 한국전쟁 종군화가 저작권 및 유족 권리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면 내가 할게. 이해나가 고마움을 전했다. 강태룡 장군에게도 강혁이 따로 연락을 넣었다. 강혁의 고등학교 동기였고 현재 국방부에 근무하는 특수전 전문가였다. 체격이 좋고 눈빛이 강했으며 부인 최연지는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었다. 혁아, 국방부 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경로를 알아봐 줄게. 종군 인력 기록물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상당 부분 있어. 접근 경로 확보해 놓을게. 강태룡의 한마디로 다음 날 오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접근 경로가 확보됐다. 2026년 10월 열흘날 오전 10시 3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를 방문했다. 강태룡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담당 연구원이 한국전쟁 종군화가 관련 기록물 접근을 허가했다. 세종 AI 로봇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다. 이해나가 단말기 화면을 들여다보며 강혁에게 보고했다. 탐정님, 윤석재 관련 기록이 2가지 나옵니다. 말해줘요. 첫 번째, 1953년 7월 22일 인천 계양 일대 종군 활동 기록. 해당 날짜에 계양 지역 소규모 교전 중 종군화가 인원 일부 실종 처리. 그중 윤석재의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1953년 7월 24일 인천 계양 지역 한 민가에서 성인 남성 한 명의 유해가 수습됐다는 기록이에요. 당시 현장 여건상 신원 확인 없이 일괄 매장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매장지의 좌표가 적혀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동 일대예요. 이해나가 세종 AI 로봇으로 해당 좌표를 현재 지도와 대조했다. 탐정님. 그 좌표는 현재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가 안쪽 작은 공원 부근이에요. 1970년대 택지 개발 때 주변 지형이 일부 바뀌었지만 좌표 자체는 현존하는 지역 안에 있어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애나 씨. 그 기록이 윤석재의 유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박혜수 사모님의 외할머니와 같은 날짜가 같은 지역에서 한 사람이 수습됐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탐정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말해줘요. 그 기록에 수습 당시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물품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 안에 캔버스 파편 일부,
그리고 유화 물감 흔적이 있는 작은 팔레트 한 개가 적혀 있어요. 그 물품들은 당시 수습 후 인천 지역 임시창고에 보관됐다가 1960년대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이관됐다는 기록이에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요. 같은 날 오후 2시 15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담당 학예사를 만났다. 강민혁이 검찰 협조 공문을 미리 발송해둔 덕분에 접근이 빠르게 허가됐다. 담당 학예사 박준영이 수장고 안에 기록물 박스 하나를 꺼냈다. 박스 라벨에는 한국전쟁 수습 유물 기타 분류라는 표시가 있었다. 박스 안에는 부서진 나무 프레임 조각들과 작은 팔레트 하나가 비닐에 쌓여 있었다. 송태풍 박사가 원격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이해나가 팔레트를 촬영해 세종 AI로 전송했다. 송태풍 박사가 즉시 분석에 들어갔다. 20분 후 분석 결과가 왔다. 탐정님. 팔레트의 물감 성분과 동방미술관 그림의 유화 물감 성분이 동일한 안료 계열이에요. 195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에서 유통된 특정 제조사의 유화 물감이에요. 두 물건이 같은 화가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강혁이 팔레트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 팔레트 뒷면에 뭔가 적혀 있습니까? 박준영 학예사가 팔레트를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팔레트의 뒷면에 가는 글씨로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윤, 석, 제. 강혁은 그 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1953년 7월에 인천 계양의 한 골목에서 한 어머니가 2살의 딸을 가슴 안쪽으로 깊게 감싸던 그 순간을 한 캔버스 위에 옮겨둔 사람, 그 그림을 그린 직후에 유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함께 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세 글자로 팔레트 뒷면에 남아 있었다. 이해나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고 안경을 한번 고쳤었다. 2026년 10월 열화흐렛 날 오후 5시였다. 강혁은 김지훈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님, 네 강 탐정님, 김 부장님의 친조부 윤석재 그분의 자료를 우리 사무소가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사무소에 들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윤 양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2분이었다. 김지훈과 김서윤이 사무소 응접실에 다시 앉았다. 강혁은 두 사람 앞에 정중히 한 권의 자료집을 내려놓았다. 자료집의 표지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1953년 7월의 한 골목, 두 사람의 평생을 한 번에 감싸 안에 윤석재의 마지막 한 점에 대하여. 강혁은 천천히 자료집을 펼쳤다. 그리고 한 페이지씩 박혜수의 평생의 한 가지의 결을 가지런히 펼쳐 보였다. 박혜수의 외할머니가 1953년 7월에 그 골목에서 김지훈의 친조부 윤석재가 그날의 그 골목에서 한 캔버스 위에 가지런히 두 사람을 옮겨두었다는 것을, 그날의 한 발의 유탄이 한 사람의 외할머니와 다른 한 사람의 친조부의 평생을 한 번에 감싸 안에 가지런히 모았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의 평생이 1997년 가을 동방미술관의 한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의 후손에게 다시 한번 가지런히 도달했다는 것을. 김지훈의 두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김서윤은 가만히 자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15살의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의 안쪽에는 40대 후반의 한 여자의 결이 가지런히 함께 있었다. 강 탐정님. 우리 혜수가 4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김 부장님, 그것은 우리 사모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일입니다. 우리 서윤 양께 1시간만 자리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서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두 눈을 감았다. 한 분이 지난 뒤 그녀는 다시 두 눈을 떴다. 그녀의 두 눈은 다시 40대 후반의 박혜수의 두 눈이 되어 있었다. 강 탐정님, 박혜수입니다. 네 사모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4년 동안 김 부장님께 한 가지의 결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박혜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두 눈에서 한 줄의 눈물이 흘렀다. 강 탐정님. 저는 한 가지를 두려워했어요. 1997년 10월에 저는 우리 지훈 씨와 종로의 한 헌책방을 함께 다녀왔어요.
그날 저는 우리 지훈 씨의 친조부 윤석재 그분이 저의 외할머니의 마지막 한 자세를 한 캔버스 위에 가지런히 옮겨두신 분일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다음 날 미술관 창고의 가장 안쪽에서 그 한 점의 그림을 찾아냈을 때 저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의 손녀와 손자라는 것을요. 우리 두 사람이 한 골목에서 매일 점심을 사 먹게 된 것이 한 가지의 우연이 아니라 한 가지의 결의 이어짐이라는 것을요. 강혁이 조용히 들었다. 저는 그 결을 우리 지훈 씨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 결을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두 사람의 평생이 우연의 사랑이 아니라 운명의 결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는 자리는 운명의 결의 자리가 아니라 우연의 자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다 하고 한 번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정중히 사랑할 자유가 좁아져요. 저는 우리 지훈 씨를 운명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연으로 한 골목의 점심집으로 한 그릇의 김치찌개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박혜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더 흘러내렸다. 그래서 저는 1997년에 그 한 줄의 윤석재라는 서명을 그림 위에 가지런히 적어두고 우리 미술관의 창고의 가장 안쪽에 그 한 점의 그림을 다시 가만히 두었어요. 그날 이후 4년이 지나 우리 두 사람이 결혼했고 또 11년이 지나 우리 서윤이가 왔고 또 11년이 지나 영동고속도로에 그 새벽이 왔어요. 그 새벽에 제가 우리 서윤이를 가슴 안쪽으로 한 번 더 깊게 감쌌을 때 저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1953년 7월에 우리 어머니를 가슴 안쪽으로 한 번 더 깊게 감쌌던 그 자세를 제가 49년이 지나 그대로 한 번 더 살고 있다는 것을요. 그 결의 이어짐이 운명이 아니라 우리 두 가족의 한결이라는 것을 그 새벽에 처음으로 정중히 받아들였어요. 이에 나는 가만히 노트북 위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람의 사랑은 운명의 결이 아니라 우연의 결로 시작해 한 사람의 마지막 한 자세에서 한 번의 결의 이어짐으로 가지런히 도달한다. 2026년 10월 열아흐렛 날 박혜수 사모님의 말씀. 2026년 10월 20날부터 26날까지였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종합상황실에서 한 권의 책의 마지막 한 장이 가지런히 닫혔다. 한들 출판사에서 펴내는 그 한 권의 책의 제목은 1953년 7월에 한 골목 한 사람의 평생을 한 번의 감쌈 안에였다. 그 책의 가장 마지막 한 장에 윤석재의 그 한 점의 그림이 가지런히 실렸다. 그 그림의 한쪽 모서리에는 1997년에 박혜수가 가만히 적어둔 윤석재 1953년 7월이라는 한 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줄은 덧붙임이 아니라 두 가족의 두 결이 가지런히 만나는 한 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책의 마지막 한 장, 그 다음에 한 줄의 헌사가 가지런히 적혔다. 이 책을 1953년 7월에 그 골목의 두 사람께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평생을 한 번의 감쌈 안에 가지런히 받으신 2022년 1월 14날 새벽 7시 48분에 한 어머니께 박혜수 1976년에서 2022년 그 헌사를 적은 손은 김지훈의 손이었다. 나정희가 그 헌사 페이지의 사진을 사무소 전체 화면에 띄웠다. 송태풍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다. 강태룡이 그날 저녁 사무소에 들러 그 책을 한번 천천히 넘겨봤다. 김병기는 나중에 읽겠다며 한 권을 받아들고 은비령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2026년 10월 20일의 날 오후 5시 42분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응접실에 김지훈과 김서윤이 한 번 더 들렀다. 김서윤의 두 손에는 한 권의 책이 가지런히 들려 있었다. 한들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그 한 권의 책의 첫 책이었다. 강 탐정님, 이 연구원님, 두 분께 정중히 한 권을 드리고 싶어요. 내 서윤 양, 이 책의 안에 저희 엄마의 평생이 가지런히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이 완성된 그날 새벽에 저희 엄마는 저의 안쪽에서 저의 옆자리로 정중히 자리를 옮기셨어요. 4년 동안 한 몸 안에서 동행해 주신 결을 이제 한 권의 책 안에서 한 결로 가지런히 옮겨두셨어요. 이에 나는 가만히 그 책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안경에 응접실의 작은 등불이 한번 깊게 비쳤다. 서윤 양.
그러면 사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김서윤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15살의 미소였다. 그러나 그 미소의 한쪽 옆자리에서 40대 후반의 한 여자의 결이 가만히 함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의 옆자리요. 저의 몸 안쪽이 아니라 저의 한쪽 옆자리예요. 저희 엄마는 평생 저의 한쪽 옆자리에서 저를 지켜봐 주실 거예요. 제가 친구들과 학교를 다닐 때에는 저의 한쪽 옆자리에서 가만히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날에는 저의 한쪽 옆자리에서 그 사람의 결을 한번 정중히 살펴봐 주실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어 저 자신의 결로 한 가지의 일을 시작하는 날에는 저의 한쪽 옆자리에서 서윤아 잘했어. 한번 가만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희 엄마는 4년 전 영동 고속도로에 그 새벽에 가셨지만 저의 평생의 한쪽 옆자리에 평생 가지런히 계실 거예요. 강혁은 가만히 그녀의 두 눈을 바라봤다. 그는 그 두 눈의 안쪽에서 한 사람의 평생이 다른 한 사람의 평생의 옆자리로 가지런히 정중히 옮겨가는 결의 한 번의 마지막을 보았다. 서윤 양, 그리고 사모님, 정중히 받아두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42분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 옥상으로 올라갔다. 10월의 합정밤은 차고 맑았다. 헬리포트의 노란 선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났다. 빌딩 외벽에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황동빛 간판은 가만히 빛났다. 탐정님, 네 애나씨, 히가시노 게이고의 비밀이라는 한 권의 소설이 있어요. 한 가족의 한 사람이 사고로 갔지만 그 사람의 결이 다른 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한 권의 소설의 안에는 한 가족이 한 사람의 두 결을 평생 자기 자신의 두 어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살아가는 결의 무게가 가만히 들어 있어요. 오늘 저희 사건의 결은 그 한 권의 소설의 결과 한 가지 같으면서 한 가지 다르네요. 어떤 점이 같으신가요? 한 가족이 한 사람의 두 결을 평생 자기 자신의 두 어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살아간다는 점이요.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이해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안경에 합정의 가로등 빛이 한번 깊게 비쳤다. 한 권의 소설의 안에서는 그 두 결이 한 몸 안에서 평생 함께 살아가요. 우리 오늘 사건에서는 그 두 결이 한 몸 안에 4년의 동행을 거쳐 정중히 한 결을 한쪽 옆자리로 옮겨두는 것으로 가지런히 마무리됐어요. 두 결이 함께가 아니라 옆자리로요. 그 옆자리의 결이 저는 오늘 사건에서 가장 깊은 한 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평생은 자기 자신의 안쪽에 다른 한 사람의 결을 평생 두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한쪽 옆자리에 다른 한 사람의 결을 평생 두는 결로 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정중한 결이지 않을까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강 너머의 여의도 불빛을 오래 바라봤다. 애나 씨,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탐정님. 애나 씨의 평생에 한쪽 옆자리에 한 사람을 두고 사실 결이 있으십니까? 이해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안경에 합정의 10월 밤이 가만히 비쳐들었다. 그녀는 한 박자 천천히 한마디를 보탰다. 네, 탐정님. 저의 평생에 한쪽 옆자리에 한 사람을 가만히 두고 사는 결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은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도 자기 평생의 한쪽 옆자리에 저를 한번 정중히 두고 사신다면 저는 그 결의 동행을 평생 가지런히 받아둘 거예요. 강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결국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만 가장 작은 목소리로 보탰다. 애나 씨, 저도 그렇습니다. 합정의 10월 밤바람이 한번 가만히 옥상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한강 너머의 여의도 불빛을 바라봤다. 사무소의 통유리창 안쪽에서는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그날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해나는 한 줄을 더 적어두었다. 본 사건은 한 가족의 4년의 동행을 가지런히 마무리한 사건임. 두 결의 동행을 한 몸 안에 동행해서 한쪽 옆자리의 동행으로 정중히 옮겨둔 사건임. 향후 같은 결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한 몸 안의 동행을 한쪽 옆자리의 동행으로 정중히 옮길 수 있도록 사무소가 가지런히 옆에서 동행할 것.
그 마지막 줄을 강혁은 한 번 더 읽었다. 그리고 이애나에게 가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 네 탐정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한들 출판사의 그 한 권의 책 출간 기념회에 함께 다녀오시지요. 김 부장님과 우리 서윤 양이 그 자리에 두 분을 정중히 초대하셨습니다. 네 탐정님,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김밥도 두 줄 미리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두 줄을요. 한 줄은 탐정님 거예요. 네. 한 줄은 제 거. 합정의 10월 밤에 그 한마디가 가만히 내려앉았다. 빌딩 외벽에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황동빛 간판은 한 가족의 4년의 동행이 한쪽 옆자리의 결로 가지런히 정중히 옮겨진 그날 밤의 바람에 가만히 빛났다. 옥상의 헬리포트의 노란 선이 어둠 속에서 한 번 작게 빛났고 한강은 잿빛 위로 한결 더 깊은 빛을 천천히 흘려보냈다. 2026년의 10월이 그렇게 저물었다. 그러나 강혁은 알았다. 10월은 저물어도 그 10월에 한 가족이 4년의 동행을 가지런히 마무리한 그 한쪽 옆자리의 결은 한 사람의 평생의 한쪽 옆자리에 다른 한 사람의 평생이 정중히 함께 가지런히 머무는 결로 두 사람의 평생을 한 번에 두 배로 깊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옆에서 동행해주는 일이 자신이 탐정으로 사는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평생의 한쪽 옆자리에 한 사람을 정중히 두고 사는 결이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의 가장 깊은 한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2027년 4월 이튿날이었다. 박혜수의 생일이었다. 강혁과 이애나는 김지훈과 김서윤과 함께 인천 계양구 작동 일대의 작은 공원을 찾았다. 봄 햇살이 맑았다. 공원 한쪽 구석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지난 겨울에 강혁이 강민혁과 강태룡의 도움으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협조를 구해 설치한 비석이었다. 비석에는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1953년 7월에 이 자리에서 한 어머니와 한 화가가 함께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한 번의 감쌈이 두 가족의 평생을 이었습니다. 김서윤이 비석 앞에 작은 꽃 한 다발을 놓았다.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그 눈물은 16살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 안쪽에서 40대 후반의 한 여자의 눈물이 가만히 함께 흘렀다. 김지훈이 천천히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애나가 강혁의 옆에 서서 봄 하늘을 바라봤다. 강혁도 그 하늘을 바라봤다. 그 봄날 오후에 한들 출판사에서 그 한 권의 책이 공식 출간됐다. 초판 2000부가 사흘 만에 완판됐다. 한국 근현대 미술계에서 그 책은 종군화가 윤석재에 대한 최초의 종합 자료집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책의 가장 마지막 한 장에 실린 그 한 점의 그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렀다. 한 어린 소녀가 한 40대 여자의 가슴 안쪽에 깊게 안긴 채로 두 눈을 감고 있는 그 그림 앞에서 강혁 탐정사무소에는 다음날 아침 새 의뢰가 한 건 들어왔다. 이애나가 세종 AI 단말기를 들고 강혁에게 다가왔다. 탐정님, 경기도 양평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한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수신인이 6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예요. 강혁이 창밖을 바라봤다. 봄 서울의 한강이 멀리 빛났다. 내일 아침 일정 잡아줘요, 애나 씨. 이애나가 이미 일정을 열어두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있었다. 합정의 봄날이 깊고 맑았다.